국정감사에서 내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펼쳐지는 가운데 2년 연속 수십조 세수 결손을 지적한 22대 국회 첫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선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당위원장 역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2조 원의 이른바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세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 국가 예산에 대한 세수 결손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5월 때부터 같이 세수를 잡을 때부터 같이 이제 논의하면 좋겠다. 그러려면 그것을 기재부가 이거는 투명하게 오픈해야 되거든요.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이 생각하는 세수 결손 대책과 예산안 처리 전망 집중 분석합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내년 예산 운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31일부터 내년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56조, 올해 30조에 달하는 대규모 이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먼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정확하게 23년도에 56조 4천억 원, 그리고 또 올해는 29조 6천억 원 정도가 세수 결손이 날 거로 생각합니다. 2년 연속 이렇게 된다는 거는 정말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역대 이런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년도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서 더 큰 문제는 중앙정부는 그렇다 쳐도 지방정부의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18.6조를 내려보내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아주 굉장히 지방이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이런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세계 잉여금이라든지 또는 외평기금이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불용될 수 있는 예산들을 가지고 메꿨거든요. 근데 이것이 24년도 세수 결손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23년도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24년도는 내일 발표합니다. 10월 28일 날 기재부가 발표하는데 작년과 다르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되고요. 또 더 큰 문제는 이제 내년도도 이런 세수 결손이 또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몇 조도 아니고 수십 조의 그 세수 결손 문제가 지금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 국세 수입 결손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의 무능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게 세수 펑크 문제가 경기 부진 요인이 더 큰 건지 아니면 재정 당국의 문제가 더 큰 겁니까? 이건 100% 재정 당국의 문제죠. 이것은 뭐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세수가 줄어들 것은 뻔히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총 수입과 총 지출에 대한 것들을 맞춰서 혹시 총 세입이 부족하다 그러면 국채 발행이라 이런 것들을 해서라도 문제를 메꿔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상 안 하고 가장 기본적인 통계부터 흔들리게 되면 경제 정책이 어떻게 뭐 다른 것들 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문제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23년도에 경제 전망치를 냈을 때 그 당시에 2.5% 전망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1.4%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 세수가 거칠 수가 없는 거죠. 또 올해만 해도 예상을 2.6%를 했는데 점차 낮아지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은행에서 2.4%를 했지만 1분기에 1.6%가 나왔어요. 1.4% 나왔죠. 그런데 또 2분기에서는 마이너스 0.2%고 이번 3분기 0.1%입니다. 그러면 2.4%를 맞추려면 다시 최소한 1.2%라는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는 전망을 잘못하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돼서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이거는 재정 당국이 무능한 것 아니면 전망치를 너무 높게 잡아서 국민을 기만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 재정난 더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은 감세 정책 때문이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거든요.
지방 정부의 재정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지방 정부는 지방세하고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표적인 거 지방세인데 지방세는 재산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자동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로 부동산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가 감세 정책을 피면서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또 개인과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지방 재산세 역시도 법인세의 감소 또는 경기 침체 때문에 세수가 줄었습니다. 네. 또 취득세의 경우도 부동산 거래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 정부의 재정은 최악인데요. 네. 대표적인 예로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2023년도에 재정 자립도가 60.5%였는데 네. 24년도에는 55.1%로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지방세가 안 거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괜찮아서. 그런데 네. 경상도나 전라도 같은 데는 재정 자립도가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방교부세는 마치 일용할 양식 같은 거거든요. 네. 이게 없음으로써 아주 그냥 곤란을 겪고 있고 제가 지방에 이 정책협의 예산협의로 다니면 아주 그냥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네. 매달릴 정도로 이렇게 심각합니다. 네.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 혜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의 만성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9.7% 올리겠다는 방침도 내놨는데요. 뭐 이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유류세 혜택을 감소하게 되면 이거는 서민경제에 영향을 주고 산업계 전반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네. 그래서 산업계라는 것이 특히나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산업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운송비나 생산비가 더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생산비가 높아져서 상품 가격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한전에 대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전력을 산업계에 올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제조업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제조 단가가 높아지고 국제적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렇죠. 네. 전력 가격 문제가 국제 경쟁력의 중요한 또 하나 요소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경쟁력을 재정 건전성을 높여주는 건 좋은데 이게 네. 시기의 문제 그리고 규모의 문제 그리고 또 범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재정 건전성을 얘기할 때가 아니고 네. 지금은 경기를 살려야 되거든요. 네. 서민들 경기는 계속 죽어가는데 재정 건전성만 추구할 때가 아니다. 네. 네. 정부의 감세와 긴축 재정 운용 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올해 역시 말씀하셨듯이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지역 화폐라든가 일자리, R&D 예산 삭감안을 제시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역 화폐는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정치적인 삭감입니다. 네. 예, 그동안 재정 당국이 삭감을 대폭 해오게 되면 민주당이 한 3천억 정도를 늘려서 이것들을 살려내곤 했는데 이 지역 화폐는 지역에서 이 효율성이 검증된 사업입니다. 네. 단지 이재명 대표의 대표 브랜드 사업이라 그래서 이걸 삭감해 오는데 정치적 삭감이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계속 살려내야지만 경기가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일자리 예산은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예산들을 많이 삭감하고 있어요. 일단 전 정부 지우기가 너무 심해서 그런데 특히나 청년들에 대한 고용을 지원하는 예산이라든지 네. 노인 예산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일자리 예산들을 대폭 삭감했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일자리가 없어지면 전반적으로 더 구조는 힘들어지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다. 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들은 다시 더 살려야 될 필요가 있고 올해 7월에 통계를 보니까는 젊은 층에서 그냥 쉼이 네. 44만 명이나 있어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나 우리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일자리 예산만은 더 살려야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R&D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3.2조 원 정도 다시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게 네. 한 11.1% 정도 늘리는 건데 요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다시 복귀한 정도지. 그 전전년도에 비해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높아진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23년 8월 28일인가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R&D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거나 효과성이 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갑자기 이 정부가 예산 삭감을 가지고 무기로 들고 나오면서 했어요. 그러다가 연구자들하고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다시 지금 다시 원복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이거 얘기할 때는 R&D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1년 만에 어떻게 구조조정이 됐겠습니까? 이거는 네. 그냥 대통령 한마디에 무분별하게 예산 삭감을 하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법정 시한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금 정부 예산안 원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게 돼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야권은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지금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올해 예산안 처리에 이게 반영이 됩니까? 올해는 반영되기 힘들고요. 내년 정도에 저희가 반영할 생각인데 이게 10월 11일 날 임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네. 근데 그 사실은 이것이 예산안 자동 부의가 되는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에 수반되는 세제 개정안에 대한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조항을 없애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산안이 세워질 때 본회의에 올라갈 때 이 예산 국내 국세를 전체 총 세수입을 결정하는 예산안 부수법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그동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사 소위에서 다른 이런 법안들은 심의를 많이 하고서는 결정이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양당 원내대표 간의 정치적 협상으로 네. 이게 타결되고 예산안 처리가 지금 맞물려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들을 충분한 심의가 안 되니 국회 심의권을 예산 심의권을 더 강화하는 이유에서라도 두 개를 분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힘들고 내년도에 또 그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이런 좀 독소 조항들이라든지 모순되는 부분들은 고쳐나갈 생각입니다. 네. 서민 경제 말씀하셨듯이 어렵습니다. 적극적인 예산 운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만 정부는 건전 재정성을 강조합니다. 민생을 위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계세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딱 갖고 있는 경제 정책이라면 재정 건전성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얘기로는 국가 고간이 비어 있다 그러니 후손에 물려주는 것을 빈 상태로 물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기로는 좋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간혹가다는 국가의 고간을 비워야지만 민생 고간이 채워질 수 있는 때가 있고 바로 지금이 그 시기다. 네. 지금 보면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또는 물가 상승률 또는 실업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경제 지표는 결국은 민생을 더 향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의 마중물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그동안 뭐 일자리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그냥 민간 경제에 계속 영역에 맡겨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민간 경제는 민간 경제대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게 해야 되고 그동안 국가 재정이 이런 역할을 안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금융투자소득세도 이게 세입과 관련한 내용이라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도입, 유예, 폐지 등 이제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뭐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어떤 결론을 낼까요? 금투세에 대한 것들은 지난번 정책위를 통해서 토론을 충분히 했고 더 이상 나올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이 지도부가 결정하기로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감이 끝나서 앞으로 논의가 될 예정이고요. 이것이 유지든 폐지든 유예든 결국은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돼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에 나설 겁니다. 네. 박 의원께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 재해와 관련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뭐 노동자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런데 산재 승인이 어렵고 산재 처리 속도가 느리고 또 산재에 대한 폐수율이라고 그러죠. 늘어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 의원께서 산재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어떤 배경에서입니까? 최근에 노동자가 파킨슨병을 산재
승인을 신청했는데 불승인이 났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법원에서는 1심과 2심에서는 산재에 관련이 있다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전체적인 기간은 25년이고요. 최근에 7년간 고생을 했는데도 이 상고를 또 이 정부가 하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때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 하더라도 사회 규범적으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고 또 구체적으로는 이 사람이 일한 기간이 네. 일주일에 12시간씩 6년을 근무를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는 안전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유해 화학물질을 다룸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방어할 만한 사회적 분위기는 아니었다. 또 네. 가계력에 파킨슨병이 없었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승소를 냈어요. 근데 그 1, 2심, 2심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상고까지 안 해도 이 사람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는 거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8월 기준으로만 해서도 이 법원에서 뒤집힌 경우가 222건이고 17.7%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나 또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조금 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 지금 너무나 이렇게 어렵게 노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정말 이 약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최소한의 예의는 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해주고 또 관대하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네. 기준을 바꿔서 하는 게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책이 묻히는 상황이 됐는데요. 국회 예산안 심사를 놓고도 여야 이제 삿바싸움 이제 본격화할 텐데 예결위원장으로서 내년 예산안 처리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이세요? 22대 국회가 개원식을 가장 늦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야의 끝없는 대치로 민주주의가 지금 길을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예산결산은 여야 협의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여야 협의를 통해 한 정치를 통해서 예산안을 할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대화를 끊임없이 하는 거죠. 네. 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면 이런 것들이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법정 처리 기한 내에 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요. 네. 앞으로 저희가 고쳐야 될 것도 법정 기한 내에 내므로써 너무 나중에는 여야 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이런 예산이 결정되는 폐단들을 없앨 필요가 있어서 내년에 이런 법에 대한 것들은 고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경기가 살아나고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갑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 원내대표님, 지금 여권 내 화두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는 특별감찰관 문제인데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라면서 반대한 사람이 있다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 어떻게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차담회 이후에 차담회 과정은 그 불편한 신기가 양측이 다 여실없이 다 드러났고 네. 그 후폭풍이 지금 당정 간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차담회 이후에 한동훈 또 당대표가 바로 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뒷날 바로 들고 나왔죠. 문제는 이제 이 역시 당정 간에 또 네. 이제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도 이제 충분한 이제 이게 조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는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또 날선 각을 세우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은 문제는 이게 이제 상당히 양 진영 간의 또 첨예한 입장 차이로서 네. 앞으로 이걸 이제 아마 이제 이번 주 이 국회 국정감사가 다 네. 마쳐졌기 때문에 조만간에 의원총회가 개최가 될 건데
저는 의원총회에서 이걸 표결로 가고 논란을 벌인다면 이거야말로 앞으로 상당히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진짜 정치력으로서 이 특별감찰관 제도 문제는 이거는 대통령 공약이고 또 대통령도 일정 부분 여야 합의하면 수용하겠다고 또 대국민 천명을 했죠. 네. 막 그런 만큼 이게 상당히 정치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도 중요하고 당내 의원들 간에 또 교감 소통을 이루는 것도 역시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될 일이죠. 방금 김 원내대표 말씀대로 이게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총회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제 김 원내대표께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네. 가지고 의총에서 표결을 하고 그래서 첨예하게 입장이 나눠지면은 새로운 또 갈등 구조가 양상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력을 풀어야죠. 네. 이광재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개파 간의 갈등이 분출되는 건지 특별감찰관 추천 엇박자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뭐 의원총회 전에 만나지 않겠냐 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과연 현재 여권 분위기에서 이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집권 여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자영업자가 하루에 한 2,000개 정도 문을 닫는 데잖아요. 네. 그리고 북한군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고 있는데 경제 안보 두 개가 약간 빨간 등에 있는데 이 특별감찰관 문제나 우리 제2부속실 설치 문제나 우리 김 여사의 활동 자제하는 거는 국민이나 여야 모두가 지금 동의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그 여당이 이 문제를 빨리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난 국민들이 여당을 믿어줄까? 네.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네. 제발 좀 여당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일각에서는 지금 이미 그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 선을 넘었다 이런 또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좀 전에 이광재 총장님도 아주 점잖게 이제 집권 여당과 또 대통령이 이런 네. 당정 관계를 이제 걱정을 해주는데 뭐 저는 걱정을 사실상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건이 네. 이 당정 관계는 고도의 정치 행위인데 이 정치 행위가 여야 관계도 지금 실종돼 있고 또 이제 당정 간에도 이 정치가 실종돼 버리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의 2년 6개월 국정운영 동력은 이제 그 어디에서 확보할 수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상당히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 21일 차담회를 통해서 양측 간의 갈등 그런 뭐 신뢰가 상실된 당정관계 현주소는 앞으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지만 이걸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두 사람의 앙금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지난번에 집권당의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만남 전에 그런 주문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근데 그 만남 자체가 더 이제 역효과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보수의 텃밭 대구를 찾은 데 이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해서 박 전 대통령을 이어받아 변화와 쇄신을 이뤄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 경북 민심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반영한 행보일까요?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제발 좀 그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뭘까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평가를 받는 건 중화공업 시대를 열은 거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IT 시대를 열었는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AI를 지금 국가 전략 자산으로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경제를 만들 건지 TK 가서 표만 달라고 하지 말고 네. 과거 박정희 대통령 구미전자를 해서 대구 경북 경제를 일으켰는데 지금 무너져가는 대구 경북 경제를 어떻게 일으킬 건지 이 정치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경제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 저는 나라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정치적인 레토릭을 하지 말고 진짜 배울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김 대표님, 예. 한동훈 대표가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했다가 한 시민으로부터 배신자라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지난 2015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배신자 이런 중고시를 붙였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때도 이제 청와대와 우리 당이 이제 당시 이제 당 대표는 김무성 대표였습니다. 네. 아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의원총회에서 이제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록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당의 당시 친박 인사를 통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제 사실상 같이 갈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죠. 네. 그래서 그게 행동이 움직였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당내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었죠. 그렇지만은 당시 김무성 대표의 제가 사례를 들겠습니다. 네. 당시 김무성 대표는 마지막 선택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켜주려고 많은 시간 고민하고 또 그 비난도 받으면서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정 관계 뭐 파탄 날 수도 있다. 막 이런 마지막 입장에 대해서 결국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사실상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유도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당정 관계는 그나마 살렸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도 그때 상황보다 뭐 쉽지는 더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만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게 뭐 한치 물러남이 없이 그냥 정면 충돌의 방식으로 이 문제에 지금 접근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내에 특히 뭐 허리만 친윤 인사, 친한 인사 이렇게 양단을 이렇게 떼놓고 보면 대다수는 한 80%는 네. 뭐 중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의 하악과 당정 간의 갈등을 불식시키는 그런 희망을 갖추고 있지만은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적극적인 중재 조정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입만 닫고 있다 보니까 그냥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이게 대단히 아쉬워요. 여당 내 중진들도 목소리가 엇갈립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여당 내 분란만 일으키는 철부지 난동이라고 비난한 반면에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됐냐, 선공 후처 못하겠으면 그냥 남편만 하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말씀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홍준표 시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유승민 의원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홍준표 시장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검사 시절에 우리 김건희 여사하고 카톡을 한 300회 이상 주고받은 우리 한동훈 검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라인의 제1선 아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평검사를 이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비대위원장을 시켜줬는데 그러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 만나기 전에 뭐를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충분히 뭐냐면 내부적으로 한번 읍소를 해서 네. 만약 3번, 4번 읍소를 했는데 안 들어줬다. 이러면 아마 한동훈 대표가 훨씬 더 당내 지지를 얻을 거예요. 네. 그런 과정 없이 마치 검사가 피의 사실 공표하듯이 해가지고 하니까 대화가 될 리가 없고 두 번째 유승민 전 의원이 말씀은 좀 거칠지만 지금 국민의 마음은 지금 분명하잖아요. 타들어가잖아요. 사실은.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 맞고 가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국민들 마음에 돌 던지는 거죠, 이거. 네. 지금 어쨌든 국민의 한 70% 정도가 지금 빨리 이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우리가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죠? 뭔가 매듭을 이젠 져야 그래야 뭔가 민생 경제라는 말로만 민생 경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 문제를 빨리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 전 원내대표님, 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 4월이죠.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에게 전화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주장한 통화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의 보좌관을 해고하라고 압박했고 실제로 그 보좌관은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또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라고 밝힌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뭐 점입 가경이고 설상가상이죠. 네.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이 대통령실하고의 갈등 구조가
집권당으로서 면모도 사실상 상당히 국민들에게 불편하고 대통령으로서 집권당의 이렇게 국정 운영의 뒷받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갈등 구조만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이 모습이 네. 대단히 안 좋죠.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최악의 상태의 국정 운영 지지율을 보고 있는 건데 이 명태균 씨는 김영선 씨와 본인이 이제 김영선을 공천해주고 그 대가로 이제 김영선 씨의 그냥 그 국회의원 세비를 이제 허리만한 반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좀 부진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수사 시작한 지가 벌써 언젠데 이 수사가 그냥 한 달 보름 거의 2달 가까이 지금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금 이제 수사 인력이 보강되면서 다시 수사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그동안 있는데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했다. 그렇죠. 그동안 사실도 드러났잖아요. 수사과는 일반 민원과 뭐 이렇게 뭐 이런 중차대한 정치 뭐 이 범죄에 대해서 네. 접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뭐 그분들을 무시하는 그 기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상태였죠.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신속하게 하루라도 빨리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이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네. 그 결과를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는 길만이 지금 현재 이것도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내는데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광재 위원장님, 명태균 씨와 연관된 미래한국연구소 등에서 실시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관련 여론조사 비용 중 상당 금액의 출처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뭐 관련해 여러 법적인 문제도 지금 제기가 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명태균 리스트가 나오게 될 거라고 보는데 결국은 그 대선 때 역할을 한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명태균 씨가. 그런데 대통령 선거 바로 취임 한 달 뒤에 전국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보궐선거까지. 공천 장사를 한 이런 정황이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구시의원한테 8천만 원을 받았고 여론조사 비용으로. 그다음에 경북에 있는 기초단체장한테 1억 4,500만 원을 받았는데 공천을 못 받으니까 돌려줬다. 네. 근데 명태균 씨가 주로 활동한 분야는 경상남도잖아요. 그런데 대구시의원하고 경상북도 기초단체장이면 경상북도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활동 범위가? 네. 그런데 3명한테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2명은 돌려줬는데 1명은 안 돌려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공천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사건은 절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돈 드는 선거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없앴다면 사실 암암리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공천 장사 이 부분을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전 대표님, 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본인의 대표 시절에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이 권성동 의원을 축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당문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요.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준석 대표 의원께서도 이제 본인이 저런 뉴스토마토 기자하고 뭐 인터뷰도 아니고 이제 통화하고 그 뭐 대화하면서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한 이야기죠. 저 이야기는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주워 담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진짜 김건희 여사가 지난 지방선거에 공천 개입을 구체적으로 만일 저때 당대표는 분명히 이준석 대표예요.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집권당 대표직에서 쫓겨났다고 지금까지도 항상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뭐가 이제 실체적 진실을 듣겠습니까? 저분이. 만약 네.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으로 지방선거의 공천 개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당대표가 알았다면은 아마 이준석 대표도 정치적으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본인이 후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좀 전에 드린 그런 말씀을 이준석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갖다 쳐내는 어떤 그런 김건희 여사 측에서 뭐 협상이 있었다, 요구가 있었다. 네. 이거는 뭐 실제적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당내 그런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광재 위원장님, 조국 혁신당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 선언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민단체가 주도한 탄핵 행사에 야권 뭐 정치인들이 참석한 경우는 있었는데 원내 정당의 탄핵 장외 투쟁을 연 것은 처음입니다. 뭐 민주당도 조만간 이제 탄핵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지만 김건희 여사 규탄 범국민대회 장외 집회 예정돼 있는데 지금 국면이 좀 바뀌고 있는 겁니까? 지금 결국은 국민과 함께 결국은 나가야 되는데 반발짝 앞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네. 저는 국민의 현재 심리적 상태는 거의 탄핵 상태에 와 있죠. 그러나 과거의 경우를 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에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에 보면은 대통령을 잘 못하고 있다가 91%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20% 후반대인데 사실 임계 상황에 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저는 돌릴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 민심의 뚝이 무너질 가능성이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정말 나라를 생각해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네. 국민과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 대표님, 민주당 다음 달 김 여사 특검법 재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 여론전도 한창인데요. 지금 여권이 이재명 대표 선거와 연결짓는 시각 있고요. 여권 내 분위기 어떤가요? 만약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올라와서 거부권 행사 다시 국회로 갈 경우에 통과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3차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네.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국회에 이제 본회의장에서 가결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국정감사 끝나고 이제 11월 14일 예고해놨고 국회 이제 네.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할 때 이 사안을 다룰 건데 안 그러면 뭐 그건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판단이겠지만은 뭐 예산 처리 때 그때 다룰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1월 뭐 중순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사실상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 특감법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제도를 갖다 도입하자 그런 거는 네. 이제 이 3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계속해서 지난번 내표의 이탈표도 있었는데 이걸 다시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그런 재의결 과정에서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뭔가 설득력 있게 부결시키는 그런 당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두 번 다시 이런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의혹이라든지 국정 개입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제도를 이제 두고 그걸 실시를 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인데 그 역시 이제 한동훈 대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좀 일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역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이게 이제 왜 맞물릴 수밖에 없는 게 만일 이 특별감찰관제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게 원내 사안이다 그래가지고 쉽게 한동훈 대표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당이 갈등 구조가 되는 건데 만일 이 갈등 구조를 풀지 못하고 제3차 특검법 표결에 가면은 정말 어떤 상황이 될지도 네. 모르죠. 이광재 위원장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여야 대표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북의 핵심 이슈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과연 어떤 식으로 다뤄질 것인지 여야 대표 만남이 정국 운영의 하나의 변수가 될까요? 좀 제발 변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뭔가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의대 정원 문제 요새 뭐냐 만나면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아프면 네. 병원에 못 가야 하는데 아마 여야 대표가 같이 전공의 대표를 만나게 되면 새로운 국면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곧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고 이제 일본에 지금 선거 중인데
특사를 뭐냐면 여야가 같이 가자. 미국 새로운 당선자한테 네. 여야가 같이 가는 걸 제안하면 국민이 보기에 안정감이 있잖아요. 네. 일본도 같이 가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여야가 같이 파견돼서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이 있는데 그러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이 새로운 대선 이후나 선거 이후의 환경에 공동 여야가 외교에 초당적으로 대처한다. 이런 안정감이 같이 있으면 네.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고 의대 정원 문제 해결하고 외교 문제에 같은 목소리를 내주는 좀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김성태 대표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정말 뭔가 좀 새로운 좀 정부의 변환할 수 있는 돌출점이 나올지. 문제는 지금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간에 좀 각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11일, 21일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어렵게 독대에 요청했지만은 이제 면담으로 그 차담회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그날 관계가 그렇게 불편해진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대통령과 이렇게 면담을 앞두고 있는 시간에 이제 야당 이제 당 대표가 뭐 대표 회담을 하자. 그걸 갖다가 3시간 만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전격적으로 수락을 해줘요. 네. 근데 보통 정치적 상식으로는 뭐 당정 간에 대통령 면담을 통해서 뭐 대통령실 입장 그리고 당의 입장을 이걸 조율해가지고 저는 그때 이재명 대표의 대표 회동 제안에 답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압박하는 것이냐 이렇게 좀 불만을 그게 이게 엄청난 표출했잖아요. 오해가 된 건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이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만나면은 이제 검투세 폐지 문제와 안 그러면 뭐 연기를 시키는 문제라든지 의료 대란 문제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가 지금 이제 뭐 전공의만 참여하면 거의 모양새는 다 갖춰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제대로 이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대표 간 회동을 통해서 여의도 정치가 그래도 뭐 좀 협치의 물꼬를 터나간다면은 훨씬 이제 앞으로 좀 정치가 대화를 통해서 국정 전반적으로 민의를 받들고 또 어려워진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와 또 우크라이나 전선에 지금 북한의 지상군이 투입되는 이런 네. 외교 안보적인 전방위적인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죠. 네.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이재명 대표도 국회 절대 의석을 가진 뭐 비록 11월 이제 본인 선고가 있지만은 네. 나라 걱정도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의료 대란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전공의 단체 학단 대표가 회동을 했습니다. 이 정치권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럼요. 저는 이번에 아마 여야 대표가 함께 전공의를 만나자라고 하면은 그거는 기존의 한 정당하고 만나는 건 무게를 달리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새 인사가 아프지 말아요예요. 이렇게 우리가 건강보험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나라였는데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국회의장도 저는 전공의 대표를 만나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로 이 의료 대란 해결해야 합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예. 우크라이나와 협조해 북한군을 공격, 그 피해를 심리전으로 활용하자 군 출신 한교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문자 메시지를 두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쟁 위기를 한반도로 끌고 보고 있는 것이냐 한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뭐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늘 이거는 계엄 예비 음모다 이런 또 지적까지 나왔고 이 두 사람 간의 문자 내용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거죠.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선 의원으로서 국회 국방위원장 그리고 군 출신으로서 네. 누구보다도 군사 전문가입니다. 북한 지상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 지금 투입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정부와 또 우리 군이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뭐 주고받은 그런 메시지 내용인데 저는 북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제일 압박받을 부분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네. 바로 심리전입니다. 대북 학성기입니다. 이 대북 학성기는 가장 북한
정권이 김정은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는 접경 지역도 주민들은 그렇죠. 못 살겠다고 지금 또 막 예,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북한에서 맞대응하는 그 뭐 개성 때문에 네. 그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만일 대북 이 학생기 그리고 북한 군사 그 지상군 군사들에게 네. 이런 심리전을 펴는 부분은 뭐 상당히 우크라이나 북한군이 거기 네. 왜 갑니까? 국제법 위반하면서 뭐 일정 부분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이걸 뭐 지금 현 상황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가져가기 위해서 뭐 이런 네. 연결시키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광재 위원장님, 미국 대선 다음 주에 치러지잖아요. 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제 뭐 질서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런 가운데 얼마 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인공지능 AI를 전략 자선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요새 챗GPT를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쓰고 있는데 네. 결국은 전 세계 루트 서버의 70%가 미국에 있는데 이게 AI화 되게 되면 결국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 시대에 종속되는 거죠. 이 기술을 못 가진 나라는 무너지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새로운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FTA가 있었다면 AI 시대에 맞는 빅딜 같은 넥스트 FTA 같은 것이 그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대한민국은 AI 학과를 만들어도 지금 AI 교수를 못 구하고 있어요. 네. 결국 이러면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새로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여야가 빨리 공동 특사를 보내서 넥스트 한미 FTA를 만들고 또 하나는 북핵이라는 것이 새로 탄생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아마 새로운 방위비 증액 이런 게 우화가 됐을 때부터 새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이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해 보이고 또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피터 티엘 그다음에 번스 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피터 티엘 그 회사도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 초청까지 해서 뭔가 새로운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IT 시대라면 디지털 AI 시대와 기후 변화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을 짤 때가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배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리얼미터, NBS에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가리키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위기입니다. 네. 대통령이 아직 임기 반환점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11월 10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 되는데 20%대의 최저치 지지율이라면 총체적 난국 위기 상황이고요. 핵심 지지층도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보수층의 응답자 숫자보다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낮기 때문이고요. 네. 정당 지지율보다도 더 낮은 상태고 시급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게 부정평가를 보내는 가장 큰 이유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꼽는 사람들이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정평가 1위가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 15%였는데요. 그 2순위가 경제에 대한 부분, 경제 민생보다도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를 더 높게 뽑았어요. 최근에 그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 김건희 여사 문제를 1위로 뽑은 거는 결국 이게 대통령과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대통령 당선될 때 뭐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 역할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 정부, 이 국가가 나의 국가라는 그 공동 정권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그 부정평가 1위에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갤럽 조사를 예. 보면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30%대가 무너졌습니다.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 30%대 지지율이 무너졌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뭐 둑이 터졌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또 현 정부의 핵심 지역 기반은 TK 대구경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른바 대구에서 와그라는데 와이라노 하는 이제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올리브의 기대 불일치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까지는 계속해서 튜닝을 해서라도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고 나면 탁 하고 이제 손을 놓게 되는 상황이 네. 벌어지는데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기 직전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올해 총선 이후 계속해서 그래도 한 번 더 지지를 한번 보태보자, 힘을 모아보자 이랬는데 유난 갈등까지 벌어지면서 국정 난맥상과 결합된 것이 TK 지지층들이 더 이탈한 이유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까? 열려 있죠. 네. 그래서 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더 기대를 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빠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수장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 수준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던데요. 네.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또 추가 하락 가능성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상당히 오랜 기간 한 20%대를 쭉 유지하는 한 1년 가까이 유지됐던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트리거가 되는 모멘텀이 되는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이제 10% 그다음에 바로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갔거든요. 지금도 그런 시기와 아주 비슷한 그 지지율 패턴을 보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20%대가 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이것도 네. 6개월 이상 되었는데 이 이렇게 낮은 지지율이 쭉 유지되는 경우의 문제는 결집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보수의 어떤 그 기반이 지금 이탈하거나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고 지금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나타날 때 그 여론조사 회사들이 지금 10%대가 한 번은 나왔는데 네. 이게 떨어질 때도 같이 한꺼번에 여러 개의 지표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국민들이 이제는 뭔가 이제 근본적인 뭔가가 좀 교체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20% 지지율이 심리적 탄핵 상태라고 야권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 탄핵 상태라는 거를 가져가려면 진짜 모멘텀이 되는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심리적 탄핵 분위기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 오전에도 한 언론사에서 그 지난 선대위 시절에 명태균 씨 보고서를 실제 이제 뭐 전략을 하거나 이런 때 수립할 때 사용을 했다라는 그런 증언이 나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실로 꿰어지느냐, 그게 이제 탄핵 상태로 가는 시초가 됐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배 수장님, MBS 예. 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두다 폴란드 대통령 부부 방한 때 뭐 김 여사 참석했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결정이 필요한 겁니까? 뭐 꼭 필요한 자리에는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역할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워낙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국민 여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그렇다면 신속, 과감, 정교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3대 요구가 바로 수사 협조, 그리고 활동 중단, 그리고 인적 쇄신 아니겠습니까? 네. 여론도 여기에 대해서 매우 높게 공감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을 단순히 한동훈 대표의 뭐 목리 또는 야당의 공세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이 상당히 싸늘해졌구나. 그럼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가령 정교한 관리라는 것은 해외 순방 등 꼭 필요한 자리에는 여사로서의 또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하되 그 외에 여론이 좀 가라앉기 위한 그런 조치들,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이해됩니다. 이 소장님, 네. 여론조사 공정에 따르면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네. 67.5%가 비공감한다고 밝혔는데요. 김 여사에 대한 부정 여론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게 일단은 요 앞에 지금 배 소장님하고 이야기한 그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가 73회에 비하면 그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67.5%라서 좀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단서가 지금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실이 그 23억의 그 수익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미 그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수사 1팀이 낸 의견서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믿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특검에서 밝혀지는 내용이 무언가가 있을 때 저는 이 비공감도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네. 데이터를 봐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국민 여론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론인 것이거든요. 지난 대선 이후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검찰에서 불기소다, 무혐의다라고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 여론은 그것에 동감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각종 논란이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설사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배신자 소리가 나도 다수의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 논란이 어떻게든 수습이 돼야 된다.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 부분이 법적인 것보다는 여론상, 네. 정서상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잖아요. 네. 뭐 특별 감찰관 임명을 둘러싸고도 친윤계, 친한계 부딪히고 있는데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또 이 점이 향후에 또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직무평가가 정확하게 지금 평가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걸 당 지지율로 본다면은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지금 당 지지율이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특별 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 내부에서는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특검까지 갈 거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네. 한동훈 대표의 이런 특감을 해야 된다라는 건 특검을 가기를 막는 어떤 조치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도 지금 뭐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한 지표와 비슷한 수준으로 찬성 여론이 저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배 부장님, 앞서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관련 인적쇄신, 뭐 대외 활동 중단 3대 요구안에 대해서 어쨌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여론이 높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관건은 이제 대통령실이 과연 이걸 수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세요? 그렇습니다. 뭐 수용을 참 꺼려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여론이 이렇게 삼엄하다, 엄중하다. 그다음에 매우 정교한 조치를 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3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3대 요구가 바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수사 협조 그리고 인적 쇄신 바로 활동 중단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그냥 사과하는 것만으로 심지어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특별감찰관을 서로 임명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지금 분노하는 이런 격앙된 마음은 잘 안 가라앉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보다 더 파격적이고 매우 정교하게 이것이 실제 미치는 영향을 빅데이터나 유튜브나 블록체인상으로도 다 분석을 해서 매우 정교한 좀 조치를 꺼내놔야 된다. 네. 가령 매우 정교하게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향후 활동을 어떻게 한다 또는 어떻게 한다 뭐가 설치될 것이다 이런 조치들을 좀 대통령실에서 더 혁신적으로 파격적으로 꺼내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라든가 네. 뭐 인적쇄신, 대활동 중단 이런 것들이 이미 좀 그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 이런 한편에서는 지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사실 지금 사과 타이밍도 놓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기들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지금 미루거나 안 하거나 그래서 타이밍을 다 놓쳤는데 일단은 지금 이 3대 요구안을 받을 가능성 자체도 없고 오늘 그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그 좀 듣기에 민망할 정도의 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민과 같은 집노비들의 준동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결단을 못한다라는 얘기고 그거를 이제 그 이선에 있는 뭐 친윤계 인사들이라든지 홍준표 시장을 통해서 그 우리가 예전에 그 김옥군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 축출을 제2선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겠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배 수장님, 예. 미디어토마토 조사에 따르면 국정 운영 주도권을 윤 대통령이 가져가야 한다는 응답이 33%, 한동훈 대표가 가져가야 한다는 응답이 30%로 이게 팽팽하게 나타났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조사의 결과를 해법으로 이해를 해보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여당의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은 63%가 되거든요. 그런 결과를 환영하는 것이 지금 보면은
민주당은 결집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은 분열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가장 지지층들이 원하는 것은 유난 협력일 겁니다. 네. 이 조사의 결과는 말 그대로 대통령은 국정 주도권을 가지되 한동훈 대표의 이런 제언들을 국정 방해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건 합리적으로 더 정교하게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소장님, 네. 국민의힘 당내 갈등으로 인해 민주당 지지율이 반사의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반사이익을 생각보다는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게 뭐 조국 혁신당하고 이제 나뉘어져 있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두 당도 굉장히 좀 삐거덕거리고 있거든요. 지난 재보궐선거 결과를 봤을 때. 그래서 생각보다는 지금 반사이익을 민주당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제 향 11월에 있을 판결 문제라든지 또 리더십이 조금 아직은 이 확실하게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좀 발휘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배 수장님, 정치권의 명태균 리스트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논란도 여전한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에 언제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저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이른바 명태균 씨 리스크가 명태균 스캔들이 이렇게까지 불거질지 또 이렇게까지 확대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일파만파거든요. 네. 새로운 사실이 또 쏟아지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빨리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무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한 조사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면 빅데이터상으로 보면 지난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손흥민 선수보다도 명태균 언급량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사실인 부분도 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정치권이 국정감사가 또 명태균으로 도배되는 일은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빨리 대통령실에서 더 적극적으로 또 국민의힘에서 수습책을 내놓지 않으면 대통령 지지율에는 더 부정적으로 국민의힘 경쟁력도 깎아먹는 그런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수사님, 네. 야당에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여론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단 좀 야당과 비슷한 시각으로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명태균 씨 관련한 핵심은 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경비와 관련해서 선관위에 적법하게 신고가 되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인데 지금 조작 부분이 아니고 보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는 그 데이터를 다 봐야 되는데 이게 검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경비와 관련한 부분도 검찰이 그 계좌 추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금 단내가 나고 있다고 창원지검에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명태균 씨는 계속 인터뷰를 언론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야당도 지금 검찰의 봐주기, 왜냐하면은 이게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문자 논란이 됐었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뭐 오빠 이 표현에 대해서 여론조사에서는 그 대통령실의 친오빠 해명을 믿지 못하는 쪽에 더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이런 오빠를 놓고서 이거 트로트 가요에 나오는 오빠 아니야? 우리 MBN 또 요즘에 인기니까 들어봐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정말 얼토당토 않은 상황입니까?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62.6%. 다른 한 조사 결과도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일 것이다. 이 오빠는 70.4%로 나타난다. 어떤 수치하고 비슷해 보입니까? 대통령 부정평가 수치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고 친오빠고 아니고를 떠나서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말 그대로 신뢰가 무너졌다. 그렇다면 저는 이건 큰일이다. 빨리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필요한데 우리 스페셜에서 제시를 해드리면 한국갤럽 기준으로 목표치 40% 그리고 리얼미터 기준으로 45%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됩니다. 이 수장님,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병력을 파견함에 따라 외신들은 남북한 대리전 가능성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향후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 강화와 관련해서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위협적이다라는 의견이 73%가 나왔습니다. 네. 무인기가 지금 이제 북한에 들어감으로써 북한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했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지금 그 불안감, 안보 불안감이 있는데 또 앞에 타임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안보실장의 대화에서도 안보실장이 잘 챙기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 위협적인 상황을 좀 정치적인 거에 이용하려고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3차 대전이 아마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까지도 지금 있기 때문에 이 관리, 안정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윤 예. 대통령은 북한 파병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무기 공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갤럽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검토까지는 좋다. 하지만 전쟁의 위협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이제 국민들이 분명히 한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검토하겠다. 살상 무기 이건 전략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살상 무기를. 그런데 실제로 무기를 주고 우리의 인력까지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가는 것은 그건 국민들이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아주 우리는 우리 국익에 또 우리의 안보상 가장 부합되는 것은 뭐냐? 대북, 대러, 대중관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을 국민들은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께 미국 대선 좀 전망 좀 짚어보겠습니다. 당장 이제 다음 주잖아요. 네. 지금 어느 쪽이 더 유리합니까? 트럼프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 있거든요. 여론조사는 뭐 거의 박빙으로 나오긴 하지만 미국 그 대선 제도가 좀 달라가지고요. 네. 배 수장님은요? 저도 트럼프 후보자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짧게 두 가지죠. 하나는 왜냐하면 2016년에도 전체 득표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네. 경합주의 전략을 트럼프 후보자가 당시에도 잘 짰는데 지금도 보면은 9월과 지금 10월 말의 상을 보면은 경합주에서 따라잡고 있어요. 이런 추세가 또 백인 유권자들의 고령자들의 투표 적극성 이런 것들을 네. 보면은 트럼프 후보자가 더 유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떤 점 눈여겨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지금 그 계속 이어지는 이제 국감이 종료가 됐는데 네. 민주당은 장외로 나가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인터뷰와 관련한 내용들 민주당이 장외로 나가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전국에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은요? 예, 국정감사 명태균 씨 관련된 이슈들이 좀 집중이 될 것 같고요. 11월 2일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규탄 집회 이 부분이 어떤 성격으로 정치권에 전달될지 그리고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 국제적 이슈로 아주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보냄에 따라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혀 타국에서 남북 대리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때는 우리 외교 정책의 실패로 북한을 완전한 친러 국가로 만든 데 따른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한 폴란드 정상회담 환영 행사가 열리던 서울 용산 대통령실 마당에 떨어지고 경기 파주 등 접경 지역 주민은 연일 확성기 소음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남북 긴장의 전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뾰족한 대책 없이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면서 민생 정책은 물론 긴박한 외교 안보 대책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